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을 통해 제조업 수출 호조세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아이고, 이거 도대체 어디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덕분인지 시중 통화량이 또다시 급증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니 여러분들 지갑 지금 두둑하신가요? 대부분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통화량은 증가했다는데 왜 내 지갑에는 돈이 없는 것일까요?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통화 및 유동성 보고서를 보니까요, 6월에 광의 통화, 그러니까 M2라고 하죠. M2가요 평균 잔액 기준으로 4,037조 6천억 원, 이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전월보다 23조 5천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월 대비 증가율이 0.6%, 전달에는 0%, 거의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때보다도 증가율이 커졌다는 거죠. 특히 M2는요, 지난해 6월 0.4% 증가한 이래 13개월 연속 상승세라고 합니다. 4월에는 처음 이 M2가요 4천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M2가 늘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한국은행은 향후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에 정기 예적금으로 시중 자금이 몰린 덕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금융상품별로 보니까요, 정기 예적금이 전월 대비 11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고요, 수익증권도 9조 2천억 원, MMF도 5조 1천억 원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요불 예금은 4조 원 빠졌고요, 기타 통화성 상품도 2조 8천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해요. 아니 여기서 좀 눈에 띄잖아요. 정기 예적금은 늘어났는데 요구불 예금은 줄어들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정기 예적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기세 쪼들리면, 이 생활비 마련조차 어려우면 정기 예적금 드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정기 예적금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요구불 예금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요구불 예금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잖아요. 실제로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이라고 하죠. 이 M1은 1220조 5천억 원, 요구불 예금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조 원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소율이 0.1%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마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부자 감세 등으로 여윳돈이 생긴 사람들은 그 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굴릴 거 아니에요. 그 돈 굴리기 위해 고금리를 따먹기 위해 정기예금 등에 대거 투자했지만 여유 없는 사람들, 저희 같은 서민들은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M2 증가세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게 되고 우리 지갑은 더 얇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지갑을 실제로 얇게 만드는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수출입 물가 지수, 이걸 보니까요,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4%나 올랐더라고요. 올해 1월에서 4월 4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던 수입 물가가요, 5월에는 잠시 마이너스로 전환했었어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정부나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었었는데 6월부터는 이 수입 물가 지수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7월에도 올라갔다는 거죠. 특히 7월 수입 물가는 전년 대비로 보니까요, 무려 9.8%나 뛰었더라고요. 자칫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 2022년 이때는 수입 물가가 10%가 넘게 상승했었잖아요. 이때 악몽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실제 패턴이 비슷해요. 국제유가 상승이 수입 물가를 자극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70%대 초반까지 내렸었던 두바이 유가요. 10월 들어서 배럴당 평균 83.83달러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전월보다 1.5% 오른 셈인데요. 전년 동월로 보니까요 4.2% 상승한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외신을 통해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 짐작들 하실 거예요. 미국 대선 전에 미군을 중동으로 끌어들이려는 이스라엘의 네탄야후가 이란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란을 공식 방문 중이었던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하에니를 네탄야후가 암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죠. 근데 이에 대한 설명은 좀 복잡해지니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요, 이런 일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미국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 있죠. 이걸 갖춘 핵 추진 항모, 그리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핵 잠수함, 이런 것들을 중동에 배치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거죠. 이 자칫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알려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의 꼼수가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이란이 보복에 나설까요? 그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해요. 보복을 공언해온 이란은 사건 발생 2주가 지나도록 공격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데다 이스라엘과도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서 공격하는 거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란이 보복을 이렇게 포기하더라도 이 중동의 긴장감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동뿐만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 같아요. 많은 언론들, 특히 국내 언론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반격이 성공적이다, 이거 반색을 하더라고요. 젤렌스키가 드디어 한 건 해냈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문제는요,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이 어디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에 마지막 계측소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곳을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스관을 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가스관을 우크라이나가 왜 끊지? 바로 돈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돈줄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지난해 이 가스관을 통해 공급된 천연가스가 146억 5천만 평방미터, 러시아의 유럽 수출량 절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곳을 끊어버리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22년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폭발, 이 사건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걸로 유럽이 천연가스 대란을 겪었었잖아요. 근데 이거 러시아의 잘못이다 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재미난 것은요, 이 폭발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 라고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성공한다면 이 가스관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 출렁거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전 세계는 이미 두 개의 전쟁 리스크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제유가가 뛴 것은 물론 천연가스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일주일 전에 비해 이미 2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국제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수입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갑은 더 얇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가뜩이나 얇아진 지갑의 부작용, 국내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시중 은행들의 올 상반기 주담대 연체 규모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연체 규모 따져보니까 무려 1조 877억 원. 2021년 상반기 말과 비교해서 87.7%나 늘어난 수준이라는 거예요. 약 2년 만에 2배 가까이 부실 규모가 급증한 셈이라는 겁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이루어진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 문제는요, 규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체율마저 급등세라고 합니다. 주담대 연체율이 지난 5월 기준으로 0.27,
올해 들어서만 0.04%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에이, 겨우 요거 가지고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3년 전이 2021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 걱정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연체가 늘어나자 벌써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매 시장에 나온 부동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 부동산 임의경매, 그러니까 임의경매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원리금을 갖지 못해 채권자가 법원 경매에 넘기는 것을 뜻하잖아요. 이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요 13,770건으로 집계됐다는 거예요.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47.6%나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2013년 7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아니 나쁜 지표만 나오면 몇 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아무튼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집값 상승한다 라는 이야기에 무리하게 빚을 지고 주택을 사들였던 영끌족들,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 영끌족들이 드디어 백기를 들고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영끌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4월에 5조 원, 5월에 6조 원, 6월에 5조 9천억 원. 근데 7월에도 은행 가계 대출은 5조 5천억 원이나 증가를 했잖아요. 일각에서는 향후 금리 수준이 낮아지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장담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시장 금리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상승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 방송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가계대출 급증의 논란 토부가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부터 잡고 있잖아요. 16일부터 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어요. 특히 신한은행은 16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5%포인트를 추가 인상한다고 합니다. 최근 한 달여간 6번이나 금리를 올렸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요.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상금리를 올리고요. 우대금리를 내려서 인위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 우리 지갑도 얇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내용 정리해보자면 통화량은 무려 13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지만 당장 쓸 수 있는 요구월 예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두 개의 전쟁이 다시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면서 물가도 자극하고 있고요. 이러자 주담대 연체율은 급증하고 있고 경매 물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면서 우리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있죠. 이러다간 파산하는 가계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서민들이 벼락거지로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당시 서민 경제를 살렸던 재난지원금처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라도 빨리 지급해준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야 우리의 지갑이 조금이나마 두둑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거부한다고 하죠. 그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